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난달 26일 한 보수 일간지와 또 다른 종편 채널은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영무원이 17명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공기업을 대수술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보름이 되던 무렵이었죠. 문제의 기사는 강원도 한 기차역의 2010년 철도 운송 수입이 1,400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이었다며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입은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1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방만한 경영 그리고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작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역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강성노조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이게 바로 방만경영이다. 양심 없는 귀족노조 새끼들. 노조의 폭거임에서 만행이다. 이런 분노의 글들이 SNS를 달궜고요. 이런 여론이 종편을 통해 재확산됐습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가 취재해본 결과 이 기사는 완전한 오보이자 왜곡 보도였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문제역은 강원도 영월의 쌍용역이었는데요. CBS 노컷뉴스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수입은 1,400만 원이 아니라 9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왜곡이 나왔느냐면 문제의 기사에서는 수입이 1,4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무려 96억 원이었습니다. 화물 수입 95억 원을 다 빼먹었던 거예요. 승객 수입, 여객 수입 1,9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줄여가지고 1,400만 원이라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사실 강원도, 영월, 사람 적습니다. 그래서 여객 수입 많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강원도 쪽은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이 많죠. 그래서 화물 수입은 무려 95억 원이나 됐던 겁니다. 근무자의 경우도요. 이 조그만 역에 17명이 있었습니다만은 2014년 현재 15명이 근무 중인데요. 5명씩 3교대를 하는 겁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려면은 5명이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5명씩 8시간씩 하다 보니까 15명의 인원을 고용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왜곡 보도,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무기입니다. 자칭 보수를 표방하는 신문들, 거기에 종편들. 요즘 또 국정원 트윗이 진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또 그런 양상 나타나는 겁니다. 보수신문이 엉터리 기사를 만들고 종편이 이것을 다시 재생산하고 이것을 국정원 비슷한 봇들이 SNS를 달구는 이런 방식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 정권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강원도 감자, 뭐 광고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소식이 나간 이후 그야말로 감자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가메기도 이렇게 불티나게 팔렸으면 하네요.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고주 회의 때 광고 나간 지 한 일주일 돼서 7명한테밖에 못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척하는 사람 치고 실력 있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국민 라디오에도 고정 출연하시는 분이 있죠.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 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개막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연설을 했는데 우리 미스박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미국 방문 때처럼 또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를 2-3단어씩 딱 끊어서 또박이난 영어 연설이다 보니까 원래 주어진 15분을 넘겨서 무려 23분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영어 실력 감상하느라 8분이나 더 시간을 허비한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일문일답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대통령 박근혜 씨, 슈밥 회장의 영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동시 통역기를 귀에 꽂고 그 질문을 이해한 다음 답을 해야 되는데 이왕 영어로 폼을 잡았으니 그러지 못한 거죠. 슈밥 회장의 질문은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투자에 걸림돌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미스 박 대통령인 박근혜 씨 답변, 한국어 답변은 내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대대적인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변국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투자의 걸림돌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통일되면 대박이라서 투자가 많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씨 자신이 무슨 질문을 받은 건지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약속된 다른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한국말로 말해버린 게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서 대통령인 박근혜 씨 실제로는 영어 일문일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하긴 한국어로도 불가능하다는 걸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바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부리는 지식의 허영, 지적 허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영어 실력이 자신의 격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허영이 그대로 압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출을 하려거든 제대로 하든지. 박근혜 씨, 이제 영어 연설은 좀 그만하세요. 창피합니다. 예, 더 큰 문제는 방송사들입니다.
그때 중계를 받던 사람이 그러더군요. 박근혜 씨가 영어로 연설할 때는 한국어 6개 채널이 생중계를 했답니다. 아까 그 슈밥 회장과 대담 순서가 되어서 우리의 박근혜 씨가 상대방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통역을 덮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국말로 동문서답을 하자 방송사들이 일제히 스튜디오로 카메라를 돌렸다는 겁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대통령님 박근혜 씨를 보여주는 게 창피하다고 느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예, 알아서 충성한 것이라면 정말 그런 방송사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그래서 국민TV가 필요한 겁니다.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오늘의 첫 칼럼은요. 안철수에 대한 겁니다. 왜 안철수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엄혹하게 대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안철수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국민들의 기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안철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철수가 희망이다. 안철수가 등불이다 하면 그 안철수가 제대로 됩니까? 바뀝니까? 예. 오늘 경향신문에 김민아 논설위원이 쓴 안철수 교과서 양비론 들어보시죠. 양비론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기실 세상사 대부분이 흑과 백으로 갈리지 않는다. 70대 30, 60대 40, 그도 아니면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52대 48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의 문제에 이르면 사정이 다르다. 예컨대 지구는 둥글다가 52, 지구는 네모나다가 48이 될 수는 없다. 2014년 1월 현재 인류가 쌓아올린 과학적 성과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다가 100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52대 48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이면 100, 빵이면 빵, 진실이면 진실, 거짓이면 거짓. 둘 중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의 영역입니다. 물론 의견의 영역은 서로 52대 48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김연아의 점프를 칭찬할 때 텍스트 퍼펙트라고 얘기합니다. 발음 괜찮습니까? 제가 원래 영어를 제일 못합니다. 텍스트 퍼펙트, 교과서처럼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텍스트북, 텍스트가 아니라 교과서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무오류의 상징입니다. 교과서에는 해당 학문의 주류적 견해를 공인받고 장기간 체계적으로 검증된 사실만을 담아야 합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한 근본적 이유는 학문적 통설에 어긋나는 거짓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교과서를 배웠다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서답지 않은 사실 왜곡과 오류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역사 인식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일이 오히려 그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요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진원지가 된 지난 21일 제주 기자간담회 발언을 인용한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저희는 아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대한민국을 반으로 분열시키는 문제에 대해 양쪽 다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보는 생각이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저희의 문제인식 자체가 한 분의 생각과 또 다른 분의 생각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생각을 교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안철수의 교과서 발언은 바로 사실의 영역을 의견의 영역으로 착각한 겁니다. 사실은 서로 충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철수 얘기대로라면
교학사 교과서는 기타 7장의 한국사 교과서와 생각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학사 교과서는 당초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다닌 사실을 증언한 피해 할머니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데도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거죠. 비판에 휩싸이자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고칩니다. 역시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죠. 아니,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면 자발적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생각은 공존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있지만 사실과 거짓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취하는 것이고 거짓은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반으로 분열되고 둘로 쪼개졌다는 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0%대다. 지역별 차이도 공사립별 차이도 없다. 이 교과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역사 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3순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교육부가 온갖 꼼수로 엄호하고 새누리당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합리적 상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 의원이 언급한 대한민국의 분열은 실체가 없다. 종합편성 채널 등 친여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한 원로 한국 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 안철수는 정치 지도자에게 필수인 핵심 파악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면 발언을 자제하는 게 옳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진실된 태도가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하고 똑같아요. 박근혜 영어 못하면은 그냥 한국말로 찌끄리면 되지.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만 영어로 슈알라 하다가 정말 영어로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가지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습니까? 안철수의 교과서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당 창당에 나선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한데 묶어 낡은 기득권 정당으로 비판하고 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며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는 자리매김이 새정치인지 회의적이다. 물론 안철수의 생각과 정치인 안철수의 현실은 다를 터이다. 하여 양비론을 제3지대 신생정당의 생존 전략으로 눈감는다 치다. 그렇다 해도 미래 세대에게 사실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양비론 소재가 될 수 없다. 이 문제까지 줄타기를 했다가는 용기 있게 상식의 편에 선 시민들에게 등 돌리는 실책이 될 것이다. 이미 상식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 이 교과서 발언 때문에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교학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명박의 어법을 빌리면 읽어봐서 아는데 금세 독파할 수가 있습니다. 딸이 고교 시절로 돌아가 이 교과서를 공부해도 되겠다 싶으면 기존 발언을 고수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시죠. 좀 더 큰 범위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라면서 얼버무리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빈소를 찾는다고 그따위 천박한 역사인식이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님, 역사 공부 좀 하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해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국민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회원 납입금의 50%를 적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망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떼일 우려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조합원 가입하신 분, 계시네요. 몇 분이냐? 한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경기 양주시 덕정동의 재수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웅동스파파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게시판에 지난번에 팟빵 게시판에 쓰신 분인데 제가 이걸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렐럼스 아미님이네요. 리얼쌤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내일 은행 가서 출자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아마 출자했다라고 써주셨더라고요. 1월 24일, 1월 25일 날 써주셨는데, 이 팟빵 게시판, 이 생방송 게시판이 아니고 팟캐스트 게시판에 있어서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리얼세미님. 네. 제가 잊지 않고 다 찾아서 조합원가입 하신 분들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조합원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인천 서구 성남동의 다빈양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뒤에 냥자로 끝나는 걸 보니까 예, 우리 김영민 PD처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자, 두 번째 칼럼은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공약 경쟁이란 집단 사기극을 걷어치우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집단 사기극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박근혜 씨고요. 그런 집단 사기극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수구 보수 언론들입니다. 김종구 논설위원의 글 들어보시죠. 정부의 모든 공약을 당초 약속대로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건 야당과 야당 지지자밖에 없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을 골탕 먹이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믿었던 양 의문을 떨고 있다. 공약이라는 게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법이다. 그것이 공약의 타고난 운명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도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졸지에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는 사악한 인간들로 만들어버리니 말이다. 그 말, 정부의 모든 공약을 약속대로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당과 야당 지지자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을 골탕 먹이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믿었던 양 의문을 떨고 있다라는 사설을 쓴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난 이 조선일보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 계획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할 건지 정말 스크랩 해놓고 지켜볼 겁니다. 예, 공약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태도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비단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박근혜의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당과 야당 지지자밖에 없다는 이런 후한무치하고 뻔뻔한 말을 쓸 수 있는 조선일보는 매우 특이한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공약에 대해서 언론들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선거 전에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자,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투표하자며 야단 법석을 떨다가도 막상 선거가 끝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동아일보 2014년 12월 24일 사설 제목이 뭔지 압니까? 대선 공약 조정 주저할 일이 아니다 라고 뻔뻔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한국경제라든지 매일경제라든지 이런 신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매체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제목들 많습니다. 특정하게 신문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선심 공약에 휘둘릴 셈이냐.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라. 당선자가 해도 될 선의의 위약. 이런 식으로 공약 파기를 부추기는 글이 넘쳐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공약 그대로 실천하면 99%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손해볼 1%의 영역 속에 바로 재벌과 부자들과
그리고 이 수구 언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약 파기는 비정상의 정상화로까지 의미가 격상됐다. 동아일보 2013년 8월 16일치 사설에서는 박 대통령이 과거에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만큼 비정상적인 대선 공약을 먼저 바로잡는 결단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쯤 되면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아리송해진다.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외눈박이들만 사는 나라에 가면 비정상이 된다는 말이 실감난다. 실감이 납니다. 진짜 동아일보 사설 보면요, 이건 후한무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그 얼굴을 썰면은 수백 건은 나올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약 파기를 부추기는 근거는 주로 국가 재정 문제입니다. 공약을 다 지키려고 하면 나라 곳간이 거들난다는 주장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 않은 정치 공약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개헌이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의 공약 파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은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속셈을 양비론적 시각으로 비판하거나 공약 파기 자체보다는 그 후유증 정도를 염려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이 신문을 본 안철수 씨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 주니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씨 그칠 게 없습니다.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입을 열면 자기 공약을, 자기가 폐지한다고 얘기했던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불리한 건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골치 아픈 사안은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씨의 버릇이에요. 그러면서 청와대 쪽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후보 공천 문제는 정당의 몫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일이지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래, 최동욱이 건은 청와대가 나설 일이라서 청와대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 최군 자녀 최씨, 최군 최동욱 씨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개인정보를 캐갔단 말입니까? 그럴 거면은 애초 대선 과정에서부터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딴청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약 파기를 사과할 주체마저도 모호해졌습니다. 사과를 하든 말든 그것은 새누리당이 결정할 일이라는 게 바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생각인 것 같고, 새누리당은 엄밀히 말해 공약 당사자는 아니죠. 아니, 새누리당이 공약했습니까? 박근혜가 공약했지?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정치 문제를 늘 국회의 몫으로 돌리는 일관성을 보인 것도 아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블랙홀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지 결코 국회에서 논의해서 발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서기 불편한 사안은 국회에 떠넘기다가도 확실한 잡돌이가 필요하다 싶으면 직접 나서서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교활한 전략이다. 교활합니다. 정말 교활해요. 박근혜 씨, 그렇게 교활하게 살지 마십시오. 공직자를 뽑을 때 공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후보 자체라는 게 맞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 철학과 이념, 역사적 인식 등이 교원 형식으로 포장된 공약보다 더 값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지는 공약의 초토화 현상은 이것을 생생히 옹변을 합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 여기저기서 또다시 공약 타령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공약을 꼼꼼히 점검해 찍자는 언론의 극름한 훈계도 되풀이될 게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결말이 선명한 집단 사기극입니다. 사기를 치는 집단도 문제지만 사기극인 줄 뻔연히 알면서도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유권자들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예, 박근혜가 99% 서민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복지 문제를 확충할 것이라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들을 단죄하고 중소기업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썩어 넘어갔던 유권자들, 자영업자들 문제입니다. 반성합시다, 우리 모두.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서울 도봉구 창동의 여우꼬리 씨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 1동의 쪼아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알카님, ALCA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해리맘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예, 랜드마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가입도 하신 분들 중에서 해리맘님, 쪼아님, 또 율동스 파파님, 출자금까지 납입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출자금 납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이게 한 분이 출자했다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소개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 여러분들도 조합에 많이 가입하셔서 안철수에 대해서 부당한 비난을 한다면은 조합은 주인인 여러분들이 항의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한 비판일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에게 오히려 바꿀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민TV, 국민라디오, 저는 그야말로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하는 방송, 라디오 비평, 정치 토크는 제 맘대로 합니다만은 이것이 국민TV나 국민라디오의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 방송 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주인인 방송입니다. MBC, KBS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혹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이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방송 아니에요. KUKMIN.TV 국민.tv로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해 주십시오. 한겨레신문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두 과학자의 자살, 오늘 꼭 읽기를 권하는 칼럼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것은 그 사회와 정치의 병리 때문이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나무가 국내산인지 검증하는 일을 맡았던 목재 연륜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 박아무개 교수의 자살과 2008년 당시 광우병 위험을 알렸던 수의사 박상표의 자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이들이 왜 자살이라는 길을 택했는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 남달리 깊은 전문적 지식과 강한 소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박 교수의 경우 죽기 전에 2번이나 경찰 수사까지 받는 등 이 일로 강한 외부의 압력을 받은 의혹이 있다. 네. 나는 이 두 사람 모두 자연과학도라는 점을 주목한다. 자연과학 전공자들은 인문사회과학도들에 비해 통상 덜 정치적이며 정치에도 관심이 덜하고 세상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의학, 법학 등 기술적 지식을 다루는 사람도 그렇다. 또 그래야 한다. 과학자나 기술자는 자신의 전문성으로 생계를 도모하며 그 전문성이 자신의 자존심과 삶의 근거이자 보람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소신과 판단을 포기하고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자들의 합리적 의문과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소신이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굴절되지 않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들 역시 돈과 자존심을 맞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 의학, 물리학, 각종 공학 전공자들의 정당한 의문이나 판단을 경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고집하면서 사회에 경고를 보내는 전문가들을 조직 부석응자로 몰아가거나 최근에는 종북이라는 딱지까지 붙입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4대강, 삼성 백혈병 사고, 천안함 사고, 원전 사고 등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성과 판단이 필요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는데도 그 사안의 진실을 잘 알고 있을 전문가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건에 대해서도 국내 모든 물리학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오직 미국에서 활동하는 두 전문가만이 의문을 제기했고 이 일로 당사자들은 입국대 당국의 감시를 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가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거나 소신대로 발언하면 아직도 해고, 불이익,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소신 있는 전문가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자리에서 추방하였고 그 대신 충성을 바치는 거짓 전문가들에게 출세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래서 사이비 과학자, 검찰, 공무원, 의사, 교수들이 설치는 대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전문가들이 정부나 대기업의 허위 보고서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양심의 갈등을 못 이겨 자살까지 하는 사회. 사이비 전문가들이 영혼을 팔아 출세하는 사회는 이미 기둥이 썩어가는 집과 같다. 전문가들의 뭉개진 자존심은 곧 부메랑이 되어 사회로 돌아온다. 큰 상을 받아 마땅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 반대로 고뇌하다 죽음을 택하게 되는 현실은 이 사회의 건강성과 도덕성이 막장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정부나 대기업의 허위 보고서를 보고도 지동아리 꽉 닫고 있거나 양심의 갈등을 못 이겨서 자살까지 하는 사회, 사이비 전문가들이 영혼을 팔아 출시하는 사회, 이미 기둥이 썩어가는 집과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뭉개진 자존심이 곧 부메랑이 되어 사회로 돌아온다는 김동춘 교수의 이 경고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큰 상을 받아 마땅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이 오히려 고뇌하다가 죽음을 택하게 되는 이 현실,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건강성과 도덕성이 막장에 달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의 자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소신을 표현하고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회나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은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도덕적인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 도덕적인 힘은 진실에 대해서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정신들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일구자 정지하신 옛길을 찾아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구자동의 킴스 2479님 초반까지 감사드립니다. 남북 문제에 대한 한겨레신문 이재영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무력 도발은 남한에 달렸다 소개해드립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한다. 과거 도발 패턴과 현재 상황이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즉 2010년 10월 30일에서 11월 5일 이상가족 상봉 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가했고 2013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뒤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1월 16일 중대 제안도 군사도발 이전의 위장평화 공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해답은 남한의 대처 방법에 달려있다. 전쟁 발발 요인, 촉구성 무력 도발, 권력 엘리트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비껴갈 수 있을 정도라는 의미다. 네, 이재영 교수의 이 글은 결국은 북측이 도발하느냐 도발하지 않느냐는 남한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거의 모욕적인 수준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경제 사정이 다급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희망이 있을 때 매달리는 겁니다. 그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 막가파로 나가는 거죠.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그래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 발발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권 붕괴 같은 급변 사태를 노려서는 안 되며 흡수 통합을 느끼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촉구성 무력 도발의 관점에서 남한 주도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육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된다는 이러한 지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